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서민의 희망 민생제일주의 정당인 민주평화당의 전남 여수 출신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으로서 첫 번째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이 가고자 하는 네 가지 길은 민생의 길, 평화의 길, 민주의 길, 개혁의 길로서 이는 곧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 희망찬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깃발을 들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정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진심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총리님. 예, 오후에 파악된 바에 의하면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방문단 일행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공식 발표가 될 때까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식 발표가 되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위 북한 김정은 일가 중에 로얄 패밀리 중 백두 혈통이 직접 저희 한국에 직접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문단 중에 최고위급 인사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발표가 됐다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고위라고 하셨는데 혹시 김영남 상임위원장께서 서운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김여정의 방문이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대결 구도를 해소하고 평화 분위기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총리님.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에서 설익은 정책 발표 그리고 이것을 번복을 거듭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 신뢰들을 깎아먹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저의 정성이 부족한 탓도 있겠구나 하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러는 누굴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아랫사람들 탓하는 것 같아서 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잘못 말하거나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몇 가지 사례 중에서 어떤 것은 그 확정되기 전에 취재 과정에서 그냥 보도가 된 것이 약간 과장되게 보도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실제로 발표를 했는데 여론 수렴 결과 유보되거나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정부로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표와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들을 좀 무리하게 성급하게 추진하게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정도까지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만약 그렇다면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그런 사고를 더 많이 냈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실제로는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 경험이 별로 없는 중간 간부 선에서 설익은 정책이 언론에 나간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교육부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순례 의원님께서 예. 물어보셨던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교육, 영어 교육 금지 방침 관련해서 가까운 시일 내 20일 동안의 정책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결론이 나기 전에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경위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불과 12월 27일부터 1월 16일 사이 20일 사이에 이렇게 여러 번 번복되고 한다면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하기로 했다가 현재는 어떻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까? 그 1년 유예에서 금년 8월 말까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사고, 예고도 폐지한다고 발표가 났었는데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까? 그건 한 번에 폐지한다라는 의견은 없었고요. 그걸 3단계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1단계가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입니다. 현재는 지금 우선 선발권을 박탈하는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렇죠. 예. 자, 교장 공모 제도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것은 이제 입법 예고를 하고 입법 예고가 마무리되어서 입법 예고 시에 들어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난달 29일 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도입하겠다고 소개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 교육 문제 중에서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인 사안들에 대해서 우선 그 대상을 선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일단 선정된 대상 과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의견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할 건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제 의견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이렇게 정해서 그 과정을 충분히 거쳐 나가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과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견들을 모아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제도 도입인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내놓은 정책 숙려제 문제점이 논란이 된 정책들을 누가 어떻게 최종 결정할지가 빠져 있다. 그래서 효과 없는 알맹이가 없는 두리뭉술한 대책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제 원자력과 관련해서 신고리 오리코기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오랜 기간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과제도 그러한 공론화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런 방식은 이전에 어디에서도 이제 도입하지 않았는데 교육 문제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요한 문제인 대입 개편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대입 개편안도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대입 개편안은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도 이제 안을 만듭니다만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그 문제를 다루고 국가교육회의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책 숙려제 대상에 대입 개편안도 포함되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부의 정책 숙려제 대상은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예. 교육 분야에 대한 지지가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그 원인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교육과제가 국민들의 최대 이제 관심사이고 또 국민들 모두가 교육에 관한 생각과 경험 그리고 이제 입장의 차이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해관계의 차이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합의하고 공론화하는가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지지도나 또 동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의 정도와 합의 정도를 높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100년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청년들이 암호화폐든 가상화폐든 어떻게 불리든 간에 이런 분야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암호화폐가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미래의 불투명성과 또 최저임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청년 실업, 이런 게 청년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요행으로 투자를 잘하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현재 저축으로서는 아파트 한 채를 자기 능력으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암호화폐는 돈 없고 백 없는 흑수저들이 중상층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가상통화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기에. 예, 지난 정부들이 10년간에 걸쳐서 청년 실업 대책을 무려 21차례나 내놓았습니다. 예. 최근 5년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예. 최근 5년간 청년 실업 대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약 10조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예. 예,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동안 그 실업률에 대해서는 현재 9.9%가 되어 예, 약 있습니다. 9.9%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수치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수치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 아니 가장 높은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0.1%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 보조 지표 3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청년 실업 체감률은 22.7%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무려 예. 22.7%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OECD 회원국 중에 최근 3개월 연속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 딱 3나라 있다고 그래요. 예.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오스트리아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그렇게 이런 되어 겁니다. 있습니다. 예. 예, 장관님. 지난달 25일 날 청년 고용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큰 질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어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브리핑 내용들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요약하고 한 사업이다. 과거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구호성 대책의 전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만들고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 게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한 청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11월부터 지금 3개월 가까이 청년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이 대책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대한 그 아주 그 뭐 적절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그 조만간 한 2월 하순이나 이렇게 발표하려고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발표했던 종합대책에 나와 있던 것 중에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네, 모르신가요? 확인 못했습니다. 중부장관인데 모르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청년 혁신타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네. 복합 청년몰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예, 그런 게 다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들어있네요. 예.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죠? 네, 예, 맞습니다. 장관조차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현실에 맞는 청년 그 채용의 청년들이 일자리 그런 걸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 일본이 일자리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했다는데 하고 성공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채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거의 뭐 있습니다. 4% 정도니까 거의 완전 고용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원인을 뭘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동안 오랜 장기적으로 그 청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산업별 그런 부분이 함께 가고 있고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급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그 취업률도 높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현재 청년 실업은 단순히 특정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를 넘어서서 산업, 교육, 문화 전반적인 고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예상 질의 내용을 보내드렸는데요. 네. 혹시 2,348원 무엇을 뜻하는 숫자인지 알고 나오셨죠? 예, 아동 양육시설 급식 단가입니다. 그렇습니다. 22,370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22,000, 예, 그것은 피복 구입 비용입니다. 예. 한 달에 전체적으로 23만 3,69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장관님, 그런데 이 비용으로 18세 미만의 영유아나 청소년을 키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단가는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생활하는 아동들을 위한 그런 생활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봐보시죠. 예. 저 식판 내용들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약 3,000원 내지 4,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단입니다. 오른쪽에 현재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유치장에 제공되는 급여 식사 단가를 매기는 방법하고 또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장애인, 노인들에 대해서 급식비를 책정하는 그 단가 계산 방법이 좀 체계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유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아이들의 식비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접근하게 되겠습니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오시고 계신 겁니다. 보육시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상이 필요해요.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얼마 정도 올랐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생활비,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한 4% 정도 되기도 합니다. 2017년도에 2,348원이었는데요. 2016년도에 2,342원 단 6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잃어버린 9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무능과 비리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입니다. 이처럼 무능한 정부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국정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 청년 실업대책, 부동산 정책, 안전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과오는 없어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눈물 짓는 국민들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입니다. 저에게는 원래 98세가 되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3대 독자이신 저의 아버님이 태어나신 이듬해 조부님이, 그 이듬해 해방 공간에서 저의 증조부님도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고초와 사삼 당시 죽음의 광풍이 부는 현장에서 몸서리쳤던 일을 할머니는 눈물로 저에게 가끔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희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주 4.3으로 희생된 1만 4천여 희생자 유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1999년 12월 이곳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제주 4.3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가 채택되었고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가 결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이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4.3 70주년을 맞는 지금 여전히 4.3에 대한 정의는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도 없고 희생자 결정만 해놓고 보상은 논의조차 안 됩니다.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가 불법 감금되었던 분들은 여전히 수용인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아마 대표 발의를 하시고 아마 6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신 걸로 해서 지금 아마 관련 상임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핵심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상 문제와 그리고 군법회의 무효화 문제인데 그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4.3 사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 그다음에 당시 군사재편 자체를 무효화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 정신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이미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철학이라든가 또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에 대한 의원님의 정의에 동의를 합니다. 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자,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 인정자, 그리고 제주 예비검석 사건 희생자 유가족 등에게 배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국가가 인정한 4.3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뭐 어차피 저는 그게 이제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워낙 이 참 희생되신 분들의 규모가 워낙 크고 하니까 우선 재정당국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상당히 당위성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뭐 당위성은 저는 예, 동의를 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지난해 12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반인권적 범죄 피해자와 관련한 권고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과거사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예, 대통령 국정과제 세 번째인가 예, 들어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배보상을 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그것 자체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이 국회에서 합의가 되는 것이 제일 원안이고요.
만약에 이 법안이 만약에 제대로 이렇게 합의돼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또 다른 방법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합의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과거의 유사한 사례라든가 자료 등을 의원님들에게 제공함으로써 합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법무부 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가장 먼저 내세우고 사법부의 판결이 없이는 신체의 자유, 생명권 등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 4.3 당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가 실시되었다는 문서가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원께서 1999년 정부기록보존소의 보관 창고에서 군법회의 수용인 명부를 처음 발견했습니다. 1949년 7월까지 군사재판을 받아 수용된 사람은 2,530명에 이릅니다. 이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제주에서 끌려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전주, 목포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수감되었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자 각 형무소별로 불순분자 처리 방침에 따라 상당수가 총살되었고 일부 행방불명됨으로써 지금까지 생사를 모르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혹시 당시 사상과 관련한 군사재판이 어떻게 진행된지 알고 계십니까? 네, 방금 화면에 나타난 그 수용인 명부는 존재하는데, 어떤 그 절차, 즉 적법 절차를 거쳐서 군사재판이 행해진 걸로는 보여지지 않고, 그러나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과정을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 좋습니다. 검찰관의 신문, 피고인의 항변 및 변론, 자기방어권, 검찰관의 구형과 같은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 없는 거 맞습니까?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당시 군법회의 근거가 된 국방경비법에는 소송 기록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수용인 명부를 제외하면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공판 조서와 예심 조사서, 판결문조차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군법회의 대상자들을 수용인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고 형무소에 수감된 것도 불법 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대한 그 적법 절차 위반이 있었다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기록은 없지만 대단히 문제가 있는 재판 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용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에 대해 국가는 명예회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가 주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처분한 범죄적 조치였다고 봅니다. 독일의 경우 1998년 형사재판에서 나치 불법 판결 파기 법률의 제정 전례를 살펴 일괄해서 사건 관련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군사재판의 무효화 문제가 이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가장 현명한 결론을 빨리 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봐주십시오. 4.3 유족 회원들과 경찰 출신 경우의 회원들이 공동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화해와 상생을 실천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알렸습니다. 다음 사진은 제주도 각 단체가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이 자리에 보수와 진보는 없었습니다. 4.3 유족회와 여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도당위원장까지 한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제주도민과 4.3 유족, 경우회가 함께 화해와 상생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이념적 분열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제주도민들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6.25 전후에 민간인 학살 사건이 전국의 도처에서 자행됐습니다. 저희 고향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되는 경우와 또 이웃끼리 서로 살상한 경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이
보수와 진보 사이 또는 가해자 집단과 피해자 집단 사이에 이렇게 화해를 하시고 그 화해의 정신을 구현해 주신 것은 아마 제주도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총리로 부임한 직후에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해서 방명록에 뭘 좀 쓰라고 그러시길래 특별히 생각지도 않고 이렇게 적어놓고 온 적이 있습니다. 4.3 희생자의 피가 화해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저의 기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몹시 참 뭉클합니다. 네. 4.3 70주년을 맞는 올해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국회 처리에 정부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부도 협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제주도민들은 4.3의 아픔을 대한민국의 역사로 만들었습니다. 분열과 갈등, 대립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시대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알리는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제주 4.3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에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다음은 김상곤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우리 정부는 줄곧 소득주도 성장, 사람 중심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클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1만 1000명 중에서 11만 2000명으로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부총리님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공부문의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우리 정부의 목표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는 게 이제 공정경제나 시장경제의 안정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보면 교육기관은 전환 비율이 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교육기관에 이제 비정규직이 많습니다만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기간제 교사를 포함한 이제 교사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학교 회계직으로 분류되는 이제 비정규직입니다. 학교 회계직으로 분류되는 비정규직은 일찍부터 이제 정규직화, 즉 무기계약직화를 해왔고, 그래서 2017년에는 84%가 이제 무기계약직화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한편 기간제 교사나 이제 강사들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심의가 종료된 7개 교육청 상황을 표로 보시겠습니다. 지금 평균 14%고요. 대전교육청은 한 명도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거점 군립대 전환 상황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교육부에서 보다 시도교육청과 공립대에 대해서 이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제 촉구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가고자 합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은 초단시간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심의 결과 방과 후 행정사나 배식보조, 초등 돌봄 전담사 등 같은 이런 직종도 어느 교육청은 전환이 결정되고 또 어떤 교육청은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방과 후 학교 실무사, 학습 상담원, 도서관 연장 실무원, 방과 후 행정사 등 전환에서 제외된 직종은 아예 사업을 폐지해 사실상 해고 통보가 내려졌습니다. 2월 말이면 수천 명이 해고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초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정규직 전환까지를 고려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고용 안정이나 처우 개선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도 교육청별로 이제 차이가 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시도 교육청별로 해당 직종을 어떻게 할 건가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가 시도 교육청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보고 예. 싶은데요. 시도교육청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고용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도 고용안전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해고 통지서를 지금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해당 직종 당사자들의 의견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지도 감독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이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6인에서 10인으로 이제 구성하면서 외부 위원을 반 이상 이제 하도록 했는데 시도 교육청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그 사안은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당 직종의 근로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저희가 요청을 하고 이제 촉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이제 이번 2월 말로 그 해직 퇴직 예정인 통보가 돼 있던 경우도 있는데 일부는 저희가 이제 촉구해서 유예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그 문제는 계속 좀 촉구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것은 지방교육청이 갖고 있는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 시 측정 단위와 산정 기준에 학교 비정규직 인건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일부만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지방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2017년까지는 초단기의 경우에는 이제 그게 포괄하지 않고 있었던 게 일반적이었고요. 그래서 금년 2018년에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해서 지난해 이제 2조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조 8천억으로 한 20%를 더 늘렸습니다. 40%를 늘렸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이런 해고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예산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고 사태가 발생한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있다는 것으로 파악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2조 8천억으로 확대했습니다만 이제 그것 가지고도 조금 이제 부족한 상황입니다. 예. 부총리께서는 교육감과 국립대 총장들을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접 설득하시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새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원칙을 지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정부에서 시행령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교 사회화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가 이런 갈등과 혼란에 해당됩니다. 고교 사회화를 촉발한 규정은 2010년 6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3입니다. 이 시행령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당시에도 시행령을 제정할 때 문제가 있다라는 이제 문제 제기들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와 관련해서도 고교 유형을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61조에서는 아주 이제 구체적인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고교 유형과 관련되는 것은 사실은 이제 법률 사안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제 그때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는 두발 복장 등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런 시행령이 계속 존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당시에 정부에서 시도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자 그에 대한 방어적인 조치로 2012년에 그런 시행령 개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 환경을 좀 바꾸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시행령 또 전반, 지난 정부에서 만들었던 교육정책의 혼선을 가져왔던 시행령 전반을 검토하시고 개선을 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도 지금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자치 정책협의회를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난 12월에 1차로 80가지 정도를 개정하겠다라고 그렇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최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발표되어 약간의 혼선이 있었고 앞으로 정책 숙려제로 보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민의 아픈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제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 꼼꼼하게 검토해 원칙도 세우고 개선할 부분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이 언론에 나간 경우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몇 가지 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교육부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교육부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김순례 의원님께서 예. 물어보셨던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서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교육, 영어 교육 금지 방침 관련해서 가까운 시일 내 20일 동안의 정책이 3번이나 바뀌었어요. 기억하십니까? 결론이 나기 전에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경위든지 간에 우리나라에서 교육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불과 12월 27일부터 1월 16일 사이 20일 사이에 이렇게 여러 번 번복되고 한다면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하기로 했다가 현재는 어떻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까? 그 1년 유예해서 금년 8월 말까지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사고, 예고도 폐지한다고 발표가 났었는데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까? 그건 한 번에 폐지한다라는 의견은 없었고요. 그걸 3단계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1단계가 일반고와 입시 동시 실시입니다. 현재는 지금 우선 선발권을 박탈하는 그 정도로 마무리가 된 겁니까? 그렇죠. 예. 자, 교장 공모 제도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제기되고 있죠. 예,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것은 이제 입법 예고를 하고 입법 예고가 마무리되어서 입법 예고 시에 들어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것입니다. 교육부에서 지난달 29일 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도입하겠다고 소개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좀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 교육 문제 중에서 이제 국민적인 관심사인 사안들에 대해서 우선 그 대상을 선정하는 데서부터 이제 의견 수렴을 하고 일단 선정된 대상 과제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의견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할 건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실제 의견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개월 또는 6개월 이상 이렇게 정해서 그 과정을 충분히 거쳐 나가서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과제들에 대해서는 국민들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의견들을 모아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제도 도입인 다행스러운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내놓은 정책 숙려된 문제점이 논란이 된 정책들을 누가 어떻게 최종 결정할지가 빠져있다. 그래서 효과 없는, 알맹이가 없는 두리뭉술한 대책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제 원자력과 관련해서 신고리 오리코기 관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오랜 기간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 과제도 그러한 공론화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이런 방식은 이전에 어디에서도 이제 도입하지 않았는데 교육 문제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그 중에서도 최고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그러한 절차와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중요한 문제인 대입 개편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대입 개편안도 국민 참여 정책 숙려제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대입 개편안은 그동안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교육부에서도 이제 안을 만듭니다만 이제 국가교육회의에서 그 문제가 2017년도에 2,348원이었는데요. 2016년도에 2,342원 단 6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잃어버린 9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무능과 비리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입니다. 이처럼 무능한 정부를 우리 국민들께서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 아무런 준비 없이 국정을 이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는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 청년 실업대책, 부동산 정책, 안전정책 등 모든 분야에서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과오는 없어야 합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눈물 짓는 국민들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오영훈 의원입니다. 저에게는 원래 98세가 되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3대 독자이신 저의 아버님이 태어나신 이듬해 조부님이, 그 이듬해 해방공간에서 저의 증조부님도 국가 권력에 의해 희생되셨습니다. 일제강점기와 고초와 사삼 당시 죽음의 광풍이 부는 현장에서 몸서리쳤던 일을 할머니는 눈물로 저에게 가끔 이야기해 주십니다. 저희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주 4.3으로 희생된 1만 4천여 희생자 유족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행히 1999년 12월 이곳 본회의장에서 추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 4.3 특별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제주 4.3은 특별법 제정으로 정부 차원의 진상보고서가 채택되었고 1만 4천여 명의 희생자가 결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 4.3이 국가 권력에 의해 대규모 희생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4.3 70주년을 맞는 지금 여전히 4.3에 대한 정의는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진상조사도 없고 희생자 결정만 해놓고 보상은 논의조차 안 됩니다. 전국 각지 형무소로 끌려가 불법 감금되었던 분들은 여전히 수용인으로 낙인 찍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께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의원님께서 아마 대표 발의를 하시고 아마 6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를 해주신 걸로 해서 지금 아마 관련 상임위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핵심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배상 문제와 그리고 군법회의 무효화 문제인데 그 내용 파악하고 있습니까? 네, 4.3 사건 정의를 명확히 하고 희생자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 그다음에 당시 군사재편 자체를 무효화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또한 청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현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책이 있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11월부터 지금 3개월 가까이 청년들과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이 대책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대한 아주 적절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조만간 한 2월 하순이나 이렇게 발표하려고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발표했던 종합대책에 나와 있던 것 중에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라는 게 있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모르신가요? 확인 못했습니다. 주무장관인데 예. 모르시네요. 죄송합니다. 청년 혁신타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네. 복합 청년몰 어떤 사업인지 아세요? 예, 그런 게 다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들어있네요. 예. 어떤 내용인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죠? 네. 예, 맞습니다. 장관조차도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현실에 맞는 청년 채용의 청년들의 일자리 그런 걸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의 눈높이에 맞춰서. 예. 예. 일본이 일자리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했다는데 하고 성공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채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 알고 거의 있습니다. 4% 정도니까 거의 완전 고용 가깝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원인을 뭘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동안 오랜 장기적으로 그 청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업별 그런 부분이 함께 가고 있고요.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급여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률도 높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현재 청년 실업은 단순히 특정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용 문제를 넘어서서 산업, 교육, 문화 전반적인 고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제가 예상 질의 내용을 보내드렸는데요. 네. 혹시 2,348원 무엇을 뜻하는 숫자인지 알고 나오셨죠? 예, 아동 양육시설 급식 단가입니다. 그렇습니다. 22,370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22,000. 예, 그것은 피복 구입 비용입니다. 예. 예. 한 달에 전체적으로 23만 3,690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장관님, 그런데 이 비용으로 18세 미만의 영유아나 청소년을 키울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그 단가는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생활하는 아동들을 위한 그런 생활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료 화면 한번 봐보시죠. 예. 저 칠판 내용들을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약 3,000원 내지 4,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식단입니다. 오른쪽에 현재 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두 개의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유치장에 제공되는 급여 식사 단가를 매기는 방법하고 또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포함해서 장애인 노인들에 대해서
급식을 책정하는 그 단가 계산 방법이 좀 체계적으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유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 아이들의 식비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접근하게 되겠습니까?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형평성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오시고 계신 겁니다. 보육시절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급식비가 지급되기 위해서는 많은 인상이 필요해요. 작년에 비해서, 재작년에 비해 작년에 얼마 정도 올랐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생활비, 그러니까 최저생계비 인상률이 한 4% 정도 되어갑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서민의 희망 민생제일주의 정당인 민주평화당의 전남 여수 출신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으로서 첫 번째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민주평화당이 가고자 하는 네 가지 길은 민생의 길, 평화의 길, 민주의 길, 개혁의 길로서 이는 곧 국민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생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 희망찬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코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민주평화당의 깃발을 들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다른 정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진심 어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총리님. 오후에 파악된 바에 의하면은 이번 평창 올림픽에 북한의 방문단 일행 중에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네, 공식 발표가 될 때까지 확인해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가 되었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소위 북한 김정은 일가 중에 로얄 패밀리 중 백두 혈통이 직접 저희 한국에 직접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문단 중에 최고위급 인사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 발표가 됐다면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 자신이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고위라고 하셨는데 혹시 김영남 상임위원장께서 서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번 김여정의 방문이 남북 관계 개선이라든지 대결 구도를 해소하고 평화 분위기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총리님.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문재인 정부에서 설익은 정책 발표 그리고 이것을 번복을 거듭하는 과정 중에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먹고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만은 저의 정성이 부족한 탓도 있겠구나 하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더러는 누굴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아랫사람들 탓하는 것 같아서 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잘못 말하거나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몇 가지 사례 중에서 어떤 것은 그 확정되기 전에 취재 과정에서 그냥 보도가 된 것이 약간 과장되게 보도된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실제로 발표를 했는데 여론 수렴 결과 유보되거나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 어느 것도 정부로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사회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평가한다고 합니다. 표와 여론에 민감한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들을 좀 무리하게 성급하게 추진하게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 정도까지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만약 그렇다면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그런 사고를 더 많이 냈어야 될 텐데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어떤 정책의 경우에는 그 자리에 경험이 별로 없는 중간 간부 선에서 문제를 다루고 국가교육회의가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정책 숙려제 대상에 대입 개편안도 포함되느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부의 정책 숙려제 대상은 지금까지는 아닙니다. 아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나오신 김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예. 교육 분야에 대한 지지가 최하위를 달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그 원인 그리고 대책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교육과제가 국민들의 최대 이제 관심사이고 또 국민들 모두가 교육에 관한 생각과 경험 그리고 이제 입장의 차이들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해관계의 차이도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합의하고 공론화하는가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지지도나 또 동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의 정도와 합의 정도를 높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100년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청년들이 암호화폐든 가상화폐든 어떻게 불리든 간에 이런 분야에 많이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구동성으로 암호화폐가 마지막 희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 미래의 불투명성과 또 최저임금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청년 실업 이런 게 청년들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요행으로 투자를 잘하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게 이런 것 같아요. 현재 저축으로서는 아파트 한 채를 자기 능력으로 만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암호화폐는 돈 없고 백 없는 흑수저들이 중상층으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가상통화가 부적절하고 잘못된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하기에. 예, 지난 정부들이 10년간에 걸쳐서 청년 실업 대책을 무려 21차례나 내놓았습니다. 예. 최근 5년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세요? 예. 최근 5년간 청년 실업 대책에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약 10조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작은 돈은 아닙니다. 예. 예,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동안 그 실업률에 대해서는 현재 9.9%가 되어 예, 한 있습니다. 9.9%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수치가 2000년부터 지금까지의 수치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는 거, 아니 가장 높은 수치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0.1%가 더 올라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 체감 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 보조지표 3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청년 실업 체감률은 22.7%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무려 예. 22.7%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예. OECD 회원국 중에 최근 3개월 연속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국가 딱 3나라 있다고 그래요. 예.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예, 오스트리아하고 그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그렇게 이런 되어 겁니다. 있습니다. 예. 예, 장관님. 지난달 25일 날 청년 고용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큰 질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대통령께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지난달 30일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어요.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브리핑 내용들이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요약하고 한 사업이다. 과거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구호성 대책이 전부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청년 실업에 대한 대책을 많이 만들고 있어도 실효성이 없는 게